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에 들어온 K리그, J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42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이 총 2번이 이월이 됐습니다. 2월 금액만 12억 7천만원가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3회차에 굉장히 많은 구매 금액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풋볼살롱은 최근에 여자 월드컵으로 들어왔던 승무패에서 다수의 이변 경기들을 적중을 시키면서 여자 월드컵에서도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경기력 분석이 통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43회차는 또다시 K리그와 J리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풋볼살롱만의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전술 분석을 곁들인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1등에 최대한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14경기 제가 정답지를 드릴 수 없지만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다양한 정보와 전술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역할은 최종 픽을 맞추는 것도 제 역할이긴 하지만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놓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캐치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흥미롭게 전해드리는 것이 분석가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풋볼살롱의 분석 내용을 중점적으로 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10배, 10.3배 투폴 무자비 적중 내역은 최근에 풋볼살롱이 여자 월드컵 기간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하루에 299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을 매 회차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 투폴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 폴더 무자비, 다폴더, 고배당 조합까지 따로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무자비 프로토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아까운 이변픽들을 적절하게 조합한 승무패 추가 독식 조합픽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162.6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제아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 주시는 양질의 고배당 프로토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만 이렇게 81.4배, 83.4배, 100배, 16.2배 등 다양한 종목에서 다양한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배구 다양한 종목에서 양질의 제야의 고수분들의 추가 조합픽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무패 4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쇼난 대 산프히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쇼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으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빠르고 편하게 카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전방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9골을 넣었던 에이스 공격수 마치노 슈터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최전방에서 믿을 만한 공격수가 상당히 부족해진 약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토이로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미츠타 마코토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저하가 됐고 주요 공격 자원들까지 부진이 겹치면서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산프 히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J리그 기대 득점 통계인데 이 산프 히로라는 팀이 기대 득점 값이 34골이나 되는데 실제 득점은 2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득점값 대비해서 무려 10골이나 적은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쇼난 역시 기대 득점은 32.7골이나 되지만 실제 득점은 26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오히려 산프이로 쪽이 골 결정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산프이로가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2무 5패 승리가 없는데 득점이 딱 3골로 상당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산프이로가 몇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있는데 우선 쇼난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세레소 오사카와 FA컵 경기를 치렀는데 연장전을 치렀고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지만 체력 소모가 꽤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산프이로는 주중에 컵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프이로가 주요 공격 자원들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키프로스 대표팀 공격수인 소테 리오우 선수가 직전 요코FC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소테 리오우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고 산프이로가 이번 여름 휴식 기간에 세레소 오사카의 공격수 카토 무츠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 쪽에 그래도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토 무츠키라는 이 세레소 출신의 공격수가 올 시즌 리그 17경기에 출전해서 3골 3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산프이로 입장으로서는 이 카토 무츠키 선수가 즉시 전력감으로 얼마만큼의 활약을 해주는가가 후반기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산프이로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양팀이 최근에 맞대결 흐름 자체가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한 골차 끈적 승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산프이로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인다면 산프이로 특유의 점유는 하는데 굉장히 답답한 경기력이 나오면서 쇼난에게도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나고야 대 니가타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나고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점유율에 관심이 없는 나고야 대 점유율에 진심인 니가타의 상성이 갈리는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팀이지만 의도적으로 점유율은 신경을 쓰지 않고 선수비 후 역습의 효율성 축구를 구사를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나고야가 올 시즌 J리그에서 점유율이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간 상황에서는 패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정도로 나고야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굉장히 올 시즌 잘 통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와사키를 상대로 나고야가 2승을 챙겼고, 요코마리 상대로도 2연속 무승부, 니가타 상대로 1승, 삿포로 상대로 1승,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1승, 우라를 상대로 1무, 주중에 컵대회에서 3대0 승리, 산프이로를 상대로 1승을 거뒀을 정도로 J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높은 상위 7개 팀을 상대로 나고야가 모두 승리를 거두거나 비겼던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수비를 중시하는 팀 컬러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 이겨도 한 골차 꾸역승, 이른바 헨무 경기가 많았던 팀인데, 올 시즌에는 공격 쪽에 이 마테우스 선수 외에 카스퍼 융커라는 해결사가 영입이 되면서 나고야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고야가 간접 세트피스 8골, 직접 세트피스 1골을 더해서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J리그에서 전체 2등을 달릴 정도로 나고야가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가타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전체 4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공격 상황에서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가 이번 경기 상당히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이 양 팀의 세트피스 전담 키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였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마테우스라는 나고야의 원년 에이스 선수가 최근에 사우디 쪽으로 이적이 됐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마테우스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나고야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이 상당히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니가타 역시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이 이토 료타로 선수가 세트피스 킥력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였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로 이적이 된 지 꽤 지났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전담 키커가 빠지는 상황이라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의 위력이 상당히 반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이 마테우스라는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특유의 드리블 돌파, 그리고 왼발 슈팅 한 방으로 역습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나고야가 마테우스 선수가 이적이 된 것은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니가타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이토 료타로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이토 료타로 선수가 이적한 모든 대회 7경기에서 최근에 4승 1무 2패를 거두면서 의외로 이토 료타로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니가타이기 때문에 이토 선수의 이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고야가 핵심 공격수 마테우스 선수의 이적에 따른 특유의 역습 및 세트피스 위력이 반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니가타가 최근에 에이스 이토 료타로 이적 이후에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니가타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과 패턴적으로 봤을 때 나고야가 올 시즌 리그 2연패가 없었다는 점, 니가타는 리그 2연승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 팀의 패턴을 모두 충족하는 이변 결과는 무승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담이긴 한데 두 팀의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나고야가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오히려 니가타가 선제골을 넣었고 니가타가 수비수가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나고야에게 내리 3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퇴장을 당하기 전까지는 니가타가 나고야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의외의 이변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단통 픽으로는 나고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 대 수원 FC의 수원 더비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수원 삼성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홈 성적 꼴찌 수원 삼성 대 원정 성적 꼴찌 수원 FC의 수원 더비 라이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홈과 원정에서의 유불리는 생각보다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이 되는데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최근에 5경기 2승 3무 2연승의 무패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기력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원FC는 최근에 리그 8경기 2무 6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세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원 삼성이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아진 이유가 영입생 미드필더 가와사키 프론탈레 출신의 카즈키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중원 구성이 상당히 짜임새가 생겼습니다. 특히나 기존 미드필더인 고승범 선수와 이 카즈키 선수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잘 내면서 케미가 잘 맞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 특유의 점유, 주도하는 축구를 구사를 함에 있어서 이 미드필더 카즈키 선수가 합류한 것은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 삼성이 공격 쪽에서는 신의 김주찬이라는 어린 선수가 2경기 연속골 깜짝 맹활약을 해주면서 공격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용병 공격수 뮬리치 선수 역시 최근에 출전한 경기 3경기 연속골을 몰아치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부상 여파로 직전 강원전에서 결장을 했던 뮬리치 선수이지만 휴식 기간에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를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뮬리치 선수 역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용병 영입 자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존 핵심 공격수 라스 선수가 직전 광주전에서 명단 제외가 됐는데 이 라스 선수가 최근에 이적이 불발이 되면서 멘탈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그렇기에 수원FC의 김도균 감독이 직전 광주전에서 이 라스 선수를 명단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이 감독 간의 이 불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라스 선수가 얼마만큼 멘탈을 회복을 했을지도 수원FC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원FC의 라스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가 K리그 1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 경합 능력을 보여주는 공격수이고 수원FC에서 가장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공격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라스 선수가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최근에 기세가 좋은 수원 삼성 원정에서 수원FC가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라스 선수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수원 더비에서 한 개의 어시스트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원FC가 지난 수원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라스 선수 특유의 제공권을 활용한 뚝배기 패스로 수원FC가 쐐기골을 만들어냈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라스 선수의 제공권 능력이 없어진다면 수원FC가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시에 이 수원FC의 라스 선수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공중볼 경합 62%를 성공을 시키면서 확실히 제공권 능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기 통계는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수원 삼성이 수원 FC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했던 경기 통계인데 당시에 수원 삼성이 패배를 당했어도 점유율이나 슈팅 면에서 그리고 유효 슈팅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경기 내용 자체는 수원 FC에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과 골 결정력이 모두 올라온 수원 삼성이 이번 경기는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원FC 역시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몇 개 있는데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었던 미드필더 이영재 선수가
휴식 기간에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수원FC가 유독 최근에 수원 삼성 상대로 강한 면모가 있는데 특히나 수원FC 김도균 감독 체제에서 수원 삼성 상대로 7승 1무 2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원FC 역시 미드필더 이영재 선수의 복귀 가능성과 수원 더비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 그리고 용병 공격수 라스 선수가 그래도 휴식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라스 선수가 멘탈을 회복을 하고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수원FC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지 않은 느낌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가 올 시즌 원정 성적 꼴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수원FC가 유일하게 거뒀던 원정 승리가 다름 아닌 수원 삼성 원정 승리였기 때문에 수원FC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저는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전남 대 부천 K리그2 경기인데 전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매치업은 양팀의 직전 맞대결을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천이 전남 상대로 홈에서 무려 5대2 대승을 거뒀는데 이 부천이 넣었던 5골 중에서 3골이 전남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허무하게 헌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골이 모두 수비와 골키퍼 실책으로 헌납이 됐던 전남이고 이 부천의 또 다른 한 골은 부천 선수가 센터 서클 쪽에서 때린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전남이 당시에 3골을 너무나 허무하게 헌납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전남이 올 시즌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고 22경기에서 무려 37개의 실점을 당하면서 최다 실점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22경기에서 23실점, 최소 실점 3위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이 무실점 경기가 김포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부천이 전남보다는 수비 조직력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남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번 경기 공격적인 측면에서 전남이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의 에이스 용병 공격수인 발디비아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남의 발디비아 선수가 직전 성남전에서는 무득점에 그쳤지만 그 전 경기까지 리그 5경기 연속골 6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한데 핵심 공격수 안재준과 한지호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저하가 됐습니다. 여기에 용병 공격수 하모스 선수까지 부상 여파가 있는 부천이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한 부천이라는 점에서 공격력은 확실히 전남이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천이 최근에 리그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5경기에서 딱 2골을 넣는데 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천이 제가 강점이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천의 주전 골키퍼 이범수 선수가 직전 부산전에서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부천의 이범수 골키퍼가 이번 경기 역시 결장이 되게 된다면 부천 특유의 탄탄한 수비력도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성남전 패배로 무패 행진이 마감이 됐지만 이 성남전 이전까지 5경기 3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탔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직전 성남전에서도 전반 35분 만에 퇴장자가 나왔던 변수가 있었던 전남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전남의 좋은 경기력과 해결사 발디비아의 좋은 골 감각 그리고 부천이 공격자원들의 줄 부상으로 인해서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점과 부천의 주전 골키퍼 이범수 선수가 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홈에서 전남이 좋은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천이 최근에 전남 상대로 4경기 2승 2무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고, 이 전남의 이장관 감독이 상당히 압박 라인이 높으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비적인 리스크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부천의 이영민 감독 같은 경우에는 K리그2를 대표하는 지략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대 전적을 고려하면 확실히 부천의 이영민 감독이 전남의 이장관 감독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에 여유가 있다면 천적 면모를 고려를 해서 부천 사이드도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경기 연속골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던 장신 공격수 하남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전남도 하남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공격 상황에서 발디비아 선수에게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4번 경기는 전남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대구 대 울산의 경기인데 대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에 주포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세징야, 에드가 선수가 모두 리그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설상가상으로 공격수 고재현 선수까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울산 역시 주포 공격수 주민규와 마틴 아담이 리그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고 또 다른 용병 공격수 박호 선수 역시 5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팀 모두 에이스 공격수들의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이동경 선수가 직전 제주전에서 1골 1도움으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측면 자원 엄원상 선수 역시 제주전에서 부상 복귀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울산이 스쿼드적인 측면에서 대구에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양팀 전술 상성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대구가 평균 점유율이 33%로 K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58%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J리그 나고야처럼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준 다음에 자신들이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갈 때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도는 홈팀 대구가 나쁠 것이 없는 전술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60% 이상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었던 수원 삼성 그리고 인천전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울산이 경기 막판 상대의 역습 한 방에 쐐기골을 얻어맞는 장면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시면 올 시즌 울산이 총 27실점을 당했는데 33%에 해당하는 9실점을 후반 막판 15분에 몰아서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울산이 후반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넣은 27골 중에서 37%에 해당하는 10골을 후반 막판 15분에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구가 울산의 취약 시간인 후반 막판에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구도도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구가 최근에 울산 상대로 6경기 1무 5패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었던 만큼 대구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울산을 상대로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구의 승리 배당이 1번 경기 쇼난 대 산프이로 쇼난 승리와 동일 배당이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현재 1번 경기 쇼난의 승리 2변까지 찍어놨기 때문에 동배당을 피해서 만약에 이 대구 울산 경기를 2변을 잡는다면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일 대구의 무더위가 변수로 보여지는데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대구 쪽에 소나기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적인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경기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기 때문에 이 소나기가 얼마만큼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대구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가시마 대 삿포로의 경기인데 가시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원정에서 오히려 승점을 많이 쌓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J리그 원정 승점 1등 팀이고 삿포로 역시 원정 승점이 공동 3위일 정도로 홈보다 원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승점을 쌓고 있는 삿포로이기 때문에 이 원정팀 삿포로 입장에서도 원정 경기가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입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시마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간접 세트피스로 9골,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직접 세트피스로 1골을 더해서 J리그에서 세트피스로만 무려 10골을 뽑아내면서 세트피스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가시마 엔틀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로만 9실점을 당하면서 세트피스 실점이 J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가시마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삿포로를 상대로 통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이 드리블에 의한 기회 창출이 가장 많은 팀이고 실제 드리블 패턴에 의한 득점이 3골로 간바 오사카 다음으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드리블링 포인트, 드리블 지표인데 이 삿포로가 가장 뛰어난 드리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드리블 패턴에 의한 실점이 빵골로 J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이고 이 설상가상으로 삿포로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기회를 창출을 했었던 에이스 측면 자원인 카네코 타쿠로 선수가 디나모 자그레브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삿포로 특유의 드리블 공격이 굉장히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카네코 타쿠로라는 선수가 J리그에서 드리블 지표가 가장 뛰어난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디나모 자그레브로 이적이 됐고 카네코 타쿠로가 올 시즌 리그 8골 4도움을 올려주면서 삿포로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책임졌던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삿포로가 이 카네코 타쿠로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른쪽 측면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J리그의 오른쪽 측면 공격 통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삿포로가 J리그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 빈도가 가장 높았던 팀이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을 하면서 삿포로에서 드리블 돌파 능력이 가장 좋았던 카네코 타쿠로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삿포로 특유의 오른쪽 측면 공격력과 드리블 돌파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삿포로의 또 다른 공격 자원인 아사노 유야 선수가 최근 리그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 역시 삿포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시마는 에이스 공격수 스즈키 유마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6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고 가시마의 스즈키 유마 선수가 최근에 삿포로를 상대로 2경기 3골 킬러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시마의 플레이메이커인 히구치 유타 선수가 올 시즌 어시스트만 9개를 올리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직전 경기 2개의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포로가 주중에 가시와 레이솔과 FA컵 16강을 치렀는데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가시마는 FA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시마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사포로가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 사포로의 최대 강점인 드리블 패턴에서 가시마가 실점이 없다는 점, 사포로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와 드리블 돌파를 성공을 시켰던 카네코 타쿠로가 이적이 됐다는 점, 가시마의 주포 공격수 스즈키 유마가 사포로 상대로 강했다는 점, 사포로가 주중 FA컵으로 인해서 체력 누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가시마 쪽이 유리한 경기를 할 만한 근거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는 사포로 상대로 3연승, 사포로 상대로 최근에 7경기 4승 3무 무패,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는 가시마이기 때문에 가시마의 승리 배당이 다소 높은 리스크가 있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가시마가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가시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요코FC 대 빗셀 고베의 경기입니다. 저는 요코FC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빗셀 고베의 강력한 측면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셀 고베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둔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만 14골을 만들어내면서 J리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측면 크로스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측면 크로스 포인트에서는 빗셀 고베가 요코마리보다도 더 높게 나올 정도로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강력한 빗셀 고베인데, 제가 빗셀 고베의 측면 공격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코FC라는 팀이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무려 16실점으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측면 수비가 가장 약한 요코FC가 빗셀 고베의 강력한 측면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빗셀 고베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무토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최전방 공격수이자 현재 J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사코 유야 선수 역시 물오른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코FC도 주요 공격 루트가 측면 공격인데, 이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고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딱 1실점밖에 없을 정도로 측면 공격력이 좋으면서 동시에 수비력까지 좋은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중에 빗셀 고베가 FA컵 경기를 치렀지만 주축 자원들은 후반전에 투입이 됐고, 오히려 후반전에 투입이 됐었던 주요 공격 자원인 오사코 유야 선수와 무토 요시노리 선수가 모두 골맛을 보면서 상당히 얻은 게 많았던 FA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코FC가 가장 최근 6월달에 빗셀 고베를 리그컵에서 만나서 깜짝 3대1 이변을 연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빗셀 고베가 주전 자원들을 거의 다 뺐고 심지어 빗셀 고베가 전반 4분 만에 퇴장을 당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 전력을 가동하게 된다면 빗셀 고베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지난 5월달 리그 맞대결에서는 빗셀 고베가 주전 자원들을 모두 가동을 해서 요코FC를 3대0으로 완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요코FC가 J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인데, 지난달 주포 공격수 오가와 코키 선수마저 네덜란드 리그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빗셀 고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빗셀 고베의 수비를 상대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요코FC가 득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도 양팀 모두 리그 2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7번 경기는 요코FC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2억 7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통해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짐없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